그 일자리 창출은 결국 민간 부문에서 주도해야 된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이건 채무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한 번 만들면 신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5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25년 평균 25년 동안 그 일자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1,200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GDP에 1년 GDP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 재정 적자의 절반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우리 재정 적자의 절반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도 보수지만 그 연금 부분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렇게 해서 참 이런 발상이 참 기업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발목을 잡고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손쉬운 방법이죠. 81만 개 창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결국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어차피 필요한 보육이나 복지 이런 부분의 일자리 또 그동안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부분을 뭐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그래서 실제는 17만 개에 불과하고 뭐 21조면 1년에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81만 개는 그냥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일자리는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원론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원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세우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세기 전에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30년 후에 도달할 멋진 신세계만을 제시하는 것이 그거는 대통령의 어떤 후보가 된 사람의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비정규직 문제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너무나 질이 나쁜 일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 그 스타팅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81만 개 전부 다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되는 부분은 이제 17만 개고요.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만 비정규직이 30만 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보육, 양육, 요양과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좀 더 많은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바꾸기 위한 마중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지 모든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너무나 왜곡된 어떤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지막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께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셨을 때 그 책을 보고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5년 전에 안철수의 생각에서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5년 전에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제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응대는 제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우리가 장기에는 모두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나 유럽도 경제가 서서히 지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해결해주고 뭔가 굉장히 그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만 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아마 케인즈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것은 좀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이거 뭐 크게 정부 세금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제 제이노믹스라는 그런 그 정책을 발표를 하시면서 예. 정부 재정을 매년 7%씩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이게 복리로 이렇게 증식되는 걸 생각하면 국가 예산이 1.5배, 정부 살림살이가 1.5배로 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합의를 얻어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예. 표를 의식하시는 것인지 증세에 대해서는 뭐 법인세를 분명히 인상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예. 뭐 그래봐야 큰 금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국가 부채가 한 638조 정도 되는데 5년 후에 한 40% 증가할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예. 이제 그런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이노믹스가 뭘까? 예. 우리 네. 문 후보께서 알겠습니다. 3D 프린터도 꽤 어려워서 3D라고 하시고 5G도 5G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이는 이게 그 영어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영어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예. 그럼 이게 무슨 재정의 재앙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자, 네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언 순서상 아까 먼저 예, 드렸고 알겠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발언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반론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이노믹스는 저희 캠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만들고 특히 그렇습니까? JTBC에서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를 그랬나요?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근데 그 그다음에 이제 공교롭게 케인스와 그런 걱정이 관련해서 되네요. 예. 네네. 사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철수 후보의 인식이라면 저는 정말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뉴노멀, 저성장 불확실성의 뉴노멀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만큼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일반의 어떤 인식인데 이제 회복되고 있다. 조금만 민간의 자유를 높여주면 금방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낙관적이시고요. 너무나 친기업적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씩 증가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나 보수적이었어요. 세입은 5%씩 늘어나는데 세출은 3.5%씩만 늘어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긴축 재정 정책을 펴나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작년하고 올해 보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지만 이런 기조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정을 좀 더 풀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충분히 그러니까 원래 예정되었던 세수 증가에다가 새로 들어올 어떤 추가되는 어떤 세수를 하면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걸로 모자라는 부분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책금융 체계를 바꾸고 낭비적인 요소를 함으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것이 뭐 국가를 채무의 어떤 파탄 상태로 이끌 거라고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의 토론을 짧게나마 진행했습니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생각을 한 만큼 또 질문거리도 사실 많긴 한데 두 분의 토론 시간이고 또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서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오늘 생긴 궁금증들을 마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상조 교수와 최성호 교수였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혼자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돌풍도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제가 정말 사전 정보 없이 두 사람을 만나요. 전격 인터뷰. 지금 방금 뭐 80년대 얘기 잠깐 나누신 것 같은데. 아, 저 최성호 교수가 예. 제가 예전에 그 왜 MBC 있을 때 보도국에 좀 있을 때 사회부 여러분처럼 사회부에 있었는데 시청 출입을 했었거든요. 네. 시청의 사무관이었대요. 아, 저한테 한 얘기가 그땐 제가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네요. 네. 지금은 안 피시는 거죠? 아, 담배 끊은 지 한 14년 됐어요. 네. 젊었을 때 피는 거지 뭐. 마침 오늘 저희가 가져온 뉴스도 네. 그 80년대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 전에 두 기자를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저 탐사팀의 김지아 기자, 오늘도 김지아 기자 리포트가 나갔죠. 5.18 예, 네. 가짜 뭐 이거. 가짜 뉴스. 예, 예. 그리고 탐사팀의 또 대들보. 대들보 이호진 기자. 네, 이호진 기자. 네. 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일단 저 아까 그 리포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혹시 이 전단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요즘에 많이 떠돌고 있는 전단지라고 하는데요. 아, 10% 가산점에 병역 감면까지 받는 금수저. 예. 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 배우. 이게 가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뉴스들이죠. 예, 여기 뭐 금전 혜택, 복지 혜택,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뭐 지금 처음 보네. 아, 직접 본 적은 본 거는, 없어요. 실물로 본 거는. 예. 이게 지금 지하철역에서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이크 있죠? 예, 예. 지하철역에서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 직접? 예, 예. 예. 그리고 아파트 그런 우체통에 꽂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데요. 예. 아직 저한테는 안 선배 왔어요. 댁에는 없으신가 봅니다. 저희 집인 줄 알고 안 보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대선을 앞두고 약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5.18 가짜 뉴스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급증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아까 싶어요. 김지아 기자 리포트 보니까 뭐 벌써 이번엔 한 400건이 넘는다면서요? 예, 예.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예. 답을 가르쳐 주세요. 일단 대선을 앞두고 뭐 정치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 상대를 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 게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 딸아들 취직 안 되는 이유 아, 예.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래요. 가짜뉴스가 퍼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건데 그리고 요즘 또 특히 뭐 국가고시, 임용고시, 예. 공무원 시험 여기는 굉장히 좀 첨예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5 내지 10% 가산점이 붙는다. 이런 얘기로 이제 네. 여기 만들어낸다 그런 예. 얘기잖아요. 그리고 뒷면 보시면은 이제 민감한 문제일수록 그렇죠. 더 여기, 예. 그리고 뒷면도 있나? 아, 뒷면도 있네. 뒷면 보시면 예. 이 당시 5.18 당시 계셨던 분들이 예.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이다 예. 이런 주장도 10여 년간 이어져 온 걸로 뭐 보입니다.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무도 안 믿지 않나요? 최근에는 카톡에도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카톡에도 못 받아보신 거예요? 예,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 많은 왜 저희들이 그 좀 문제 있는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이 리포트 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 번호는 다 알아서 그런지 저한테는 안 오던데 한 번도. 예. 아, 그러시구나. 예, 한두 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안 왔습니다. 그리고 뭐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어떤 분인가가 하여간 또 계속 또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게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저희는 그걸 물론 다루지 않았죠. 음.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네, 근데 여전히 이게 돌고 요즘 특히 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왜 카톡이 좋은 문명의 이익이긴 한데 그죠? 네. 부작용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네. 자, 저는 이제 가도 되죠? 카톡으로 받으신 적도 없고 전단지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혹시 이제 네. 소통을 잘 못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그런 소통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받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정 기자. 수고들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탐사플러스 팀의 이호진 기자라고 하고요. 예, 저도 탐사 플러스 팀에 같이 있는 김지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그 방금 사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었고 그 전단지 이 5.18 유공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퍼뜨리는 전단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저희 제보 게시판을 보면은 뭐 아파트 단지에서 그 뿌려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뿌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뭐 벽에다 붙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이 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실태가 좀 어떤지 굉장히 좀 말씀을. 저도 취재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제보 게시판에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히 올려주시는 주제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실제 이거를 주장을 한 지가 오래됐다고 해도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SNS상으로 퍼지면서 그 퍼지는 속도가 더 크고 그리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해서 이거 어디서 이런 얘기가 퍼져 나온 건지를 한번 추적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전단지를 직접 가져왔는데 아까 뭐 손 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아들, 딸 취직 안 되는 이유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도 뭐 취업 준비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흠칫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이번엔 전단지가 더 많이 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전단지의 내용 자체는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드려야지 네. 정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움찔하면서 감정적으로 동조를 할 만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좀 이제 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일단 그 가장 예민한 부분 이게 이번에 거의 새로 추가된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마치 5.18 유공자가 금수저 귀족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유일하게 이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국가유공자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많은 종류 중에 일부에 불과하는데 마치 5.18 유공자가 이 가산점을 독식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대로 하면은 모든 국가 유공자는 다 금수저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네요. 예, 6.25 참전용사도 금수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복지 혜택 부분들도 저희가 본처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많이 있고 역시나 국가유공자 모두가 받는 혜택들을 마치 5.18 유공자만 받는 것처럼 해서 사실 앞면이 거의 낚은 느낌의 그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부분은 뒷면이었는데요. 뒷면이군요. 뒷면 한번 이호진 선배께서 읽어주시면. 위에 부분은 이제 5.18 유공자 선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아주 오래된 이제 주장인데요. 도대체 5.18이 무엇이기에 해서 당시 1980년 5월 21일에 대학생으로 위장한
맥가이버 집단 600명이 있었다. 맥가이버 집단이 뭐죠? 예. 네. 그 맥가이버 집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요즘 친구들은 아나요?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 굉장히 옛날 약간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다시 밑에 이 맥가이버 집단 600명이었는데 이들을 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즉 북한 특수군의 능력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있었던 세력들이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이제 군대에 의해서 이제 학살 및 이런 포위든 공격을 당했던 네. 시민군들이 네. 무슨 세계 최고의 특공대 수준의 북한 특수군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네요. 예. 예.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저희는 북한 특수군을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지금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전단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그 많은 역사적 그 청문회와 재판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엄연한 시민 운동이었다라는 게 인정을 받았는데 누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추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만원 박사라고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만원 박사가 누구인지, 지만원 박사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한 거죠. 키워드 넘겼습니다. G만원. 네. 아주 오래된 주장이죠, 정말. 이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도 받았었고,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아니다라는 게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증명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비슷한 주장을 내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김재하 기자는 또 직접 통화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예, 제가 직접 그 반론을 한번 이 가짜뉴스를 만드신 분이 맞는지, 그리고 왜 만드셨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통화를 나눴는데요. 잠시 제가 나눈 통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분이 잠시만 듣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 주장을 굉장히 10여 년 전부터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2번의 유죄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을 받지 않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탈북자들이 1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사람이 광주 북동은 김대중하고 김일성하고 야합해서 일으킨 거다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다 하는 거를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한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응? 나 세상에 그런 판결도 다 있네. 응? 박근혜가 뭐 엮었다고 그러더니 진짜 엮네. 네. 본인도 엮였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네.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그 엮였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신 거죠. 유죄 판결 받은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네. 짧게라도. 네. 한 번은 2003년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의 판결이죠. 예. 네. 2003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도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대상자는 5.18 유공자들 몇 분이서 이제 고소를 하셔가지고, 이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어요. 지금 들으신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해당이 된 거죠. 그때 지만원 씨가 주장했던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내려보낸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소개만 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그런 주장을 소개만 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본인이 이제 처벌을 받았다는 거에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거는 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 내가 엮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말한 거고. 근데 한 가지 판결이 더 있긴 했었습니다. 네. 한 가지 판결이 더 있었던 거는 무죄 판결을 이분이 한번 받으신 적은 있어요. 무죄 판결을 받으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대자 피해자께서는
5.18 국가 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특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누구 한 명이 특정되지 않은 그 5.18 국가 유공자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지만원 씨가 강하게 나는 이미 한번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좀 자신 있게 퍼뜨리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이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예를 훼손한 건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유공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 피해가 하나하나 돌아가기에는 너무 수가 많다. 네. 이런 좀 애매한 취지의 네. 이제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명예훼손 맞는데. 네. 요즘에 또 새로운 분이 또 등장을 하시잖아요. 이제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주장을 해왔던 거고, 사실 5.18 그 광주 민주항쟁의 원죄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 최근에 회고록을 내서 아주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전두환 회고록.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시죠. 네. 이 부분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지 네. 봐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뭐 많은 내용이 기사화가 됐지만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왔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는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이 특수군을 투입해서 공작한 폭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신 게 그대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지만원 씨가 주장하신 내용을 그 전두환 씨가 아예 책에 그대로 옮겨 담은 겁니다. 근데 단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걸 근거로 광주 사태라고 명명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광주 사태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 그렇네요. 예.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광주 사태에 본인이 책임이 없고 북한 특수군이 온 거는 본인 탓이 아니고 그러니까 광주 사태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는 이제 피해자들이 더 원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두 번 울리는 그런 주장인 거죠. 한번. 네. 그래서 저희가 유족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준비한 게 또 있죠? 네. 유족분들 말씀 들어보나요? 예, 그 유족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600명 그 북한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책을 보시고 그 얘기를 들으신 유족분의 반응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저는요, 80년 5월 27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사망한 문채학이 엄마예요. 고등학교 1학년. 어디 북한군이 600명 내려와서 왜 광주 시민을 죽였어요. 그러면 전두환이도 그때는 군인 아니요.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지. 그거는 아이고. 네, 들으신 것처럼 이런 주장이라면은 그때 당시 군 최고 위층에 있었던 전두환 씨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비통해하시는 상황에서도 이제 일침을 가하신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아니, 저도 방금 그 회고록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아니, 시민들을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 그런 죄를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이 또다시 조용해지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다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는 끝나지 않는 5.18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네, 호진 선배께서 이우진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두환 회고록이 갑자기 다시 나오고 또 지만원 씨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이 5.18 북한군 개입설과 5.18 유공자 특혜설을 갑자기 또
막 퍼뜨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리포트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둘 때마다 또 이렇게 이슈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면 선거 때마다 5.18 가족들은 또 상처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섣불리 사면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허락을 했냐. 사면을 허락한 적 없다. 제대로 된 처벌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5.18을 제대로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할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논란의 당사자인 본인의 바람대로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TBC 투표 동료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에유, 안녕하세요. 자유로움을 사랑하는 노홍철입니다. 제가 말하는 나라는 저마다의 개성이 넘치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노홍철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전현무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실 거죠? 컴온!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